우주가 끝나는 날 시간도 함께 사라집니다. 수십조 년이 지나 별의 시대가 저물고 더는 새 별이 태어나지 않는 우주가 찾아오죠. 그리고 상상하기도 어려울 만큼 더 긴 시간이 흐른 뒤 블랙홀마저 증발하면 변화가 극도로 희박해지거든요. 변화가 없으면 시간을 측정할 방법도 시간이 흐른다는 증거도 남지 않습니다. 영원한 정지 상태, 차갑고 텅 빈 우주에서 시간은 의미를 잃어버리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일부 우주론적 가정에서는 이 영원한 허공 속에서 인간의 뇌가 홀로 나타날 확률이 지금 우리가 실제로 존재할 확률보다 높다는 겁니다. 오늘은 시간이 왜 앞으로만 흐르는지,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기이한 운명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5세기) 북아프리카 해안가에서 한 신학자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지중해 위로 내려앉고 파도가 해변의 모래를 흩뜨리는 광경을 보면서 그는 이상한 상상에 빠져들었죠. 만약 시간이 거꾸로 흐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파도가 해안에서 물러나면서 흩어진 물방울들이 공중에서 모여 하나의 파도를 이루고 무너진 건물의 잔해가 스스로 조립되어 완벽한 집으로 솟아오르는 광경을 떠올렸던 겁니다.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남은 이 사람은 그런 광경이 신의 자연질서에 어긋난다고 느꼈고 불쾌한 생각을 떨쳐버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미래를 볼 수 있었다면 자신의 어두운 상상이 현대 물리학에서 놀랄 만큼 정교하게 설명된다는 사실에 놀랐을 겁니다. 시간이 앞으로만 흐르는 이유,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이유는 우주를 지배하는 한 가지 규칙과 깊게 연결돼 있거든요. 그 규칙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엔트로피입니다. 우주가 태어난 순간부터 끝을 향해 가는 동안 보이지 않게 모든 과정을 한 방향으로 밀어붙이는 그림자 같은 지표죠. 엔트로피라는 개념이 처음 본격적으로 등장한 건 증기기관 덕분이었습니다. 1824년 프랑스의 공학자 사디 카르노는 증기기관이 왜 돌아가는지, 그리고 그 성능에 어떤 한계가 있는지 이해하려고 집요하게 파고들었죠. 그 과정에서 그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붙잡습니다. 증기기관은 결국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열이 흘러가는 흐름을 이용해 움직인다는 것. 다시 말해, 뜨거운 쪽과 차가운 쪽의 차이가 충분히 있어야 기관이 힘을 낼 수 있고, 그 차이가 사라지면 아무리 정교한 기계도 결국 멈출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벽난로가 차가운 방을 데우는 이유, 얼음이 녹는 이유, 갓 태어난 뜨거운 행성이 우주의 차가운 진공 속에서 식어가는 이유가 전부 같은 방향을 가리키죠. 이후 과학자들은 이 직관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열은 저절로 차가운 곳에서 뜨거운 곳으로 흐르지 않는다. 이 문장은 자연의 변화가 대체로 되돌리기 어려운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뜻이에요. 뜨거운 것은 식고 섞인 것은 저절로 다시 분리되지 않죠. 그리고 바로 이 되돌릴 수 없음을 숫자로 붙잡아 설명하려고 등장한 개념이 엔트로피입니다. 시간이 한쪽으로 흐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도 우리가 매일 보는 변화들이 대부분 이 방향을 따르기 때문이죠. 기차 엔진을 예로 들어볼게요. 완벽하게 작동하는 증기기관차는 고도로 정돈된 구조물입니다. 부품들을 배열해서 제대로 굴러가는 기관차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되어 있죠. 그래서 엔트로피가 낮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폐차장에 쌓인 고철 더미는 어떨까요? 같은 부품들이지만 아무렇게나 쌓여 있고, 그 혼란스러운 더미를 만드는 방법은 거의 무한하게 많습니다. 경우의 수가 많으니까 엔트로피가 높은 거죠. 여기서 핵심적인 법칙이 등장합니다.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한다는 것, 모든 것은 무질서를 향해 움직인다는 겁니다. 멀쩡한 기관차를 충분히 오래 방치하면 반드시 녹슬고 부서져서 고철 더미가 되지만, 고철 더미가 저절로 모여서 작동하는 기관차로 조립될 확률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확률이 너무나 낮아서 우주의 전체 역사 동안 기다려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1928년에 영국의 천체물리학자 아서 에딩턴이 이 개념을 대중에게 처음으로 알기 쉽게 설명했는데요. 그는 엔트로피의 증가를 화살에 비유했습니다. 이 화살은 오직 한 방향으로만 날아갈 수 있어요. 질서에서 무질서로, 과거에서 미래로, 이것이 바로 시간의 화살이라는 개념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사물은 더 무질서해지고 이 우주적 혼돈의 증가가 시간의 흐름을 정의하는 거죠. 에딩턴은 1차 세계대전 당시 평화주의자였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고 그 때문에 곱지 않은 시선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주의 신비와 마주하는 일에서만큼은 그 누구보다 담대했죠. 그가 제시한 시간의 화살 개념은 왜 우리가 시간을 오직 한 방향으로만 경험하는지, 왜 원인이 항상 결과보다 먼저 와야 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시간여행이 공상과학에서 인기 있는 소재인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과거로 돌아간다는 건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우주를 경험한다는 의미거든요. 파도가 해안에서 스스로 물러나면서 완벽한 형태로 모이고 고철 더미가 저절로 기관차로 조립되는 세계를 경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자연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시간의 화살 자체를 위반하는 거죠.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시간여행이 불가능하다고 확신해서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2009년 6월 28일에 파티를 열었는데 초대장은 그 다음 날에야 보냈어요. 파티에 참석하려면 시간을 거슬러 와야만 했던 거죠. 아무도 오지 않았고 호킹은 샴페인과 함께 혼자 남았습니다. 반면에 미래로 가는 시간 여행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우리는 매 순간 그걸 하고 있거든요. 1초가 지날 때마다 1초씩 미래로 이동하는 거죠. 심지어 속도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블랙홀 근처로 가면 되거든요. 블랙홀 주변의 강한 중력은 시공간을 깊게 휘게 만들고 그 결과 가까운 곳의 시간은 느리게 흐릅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서 보낸 시간이 짧아도 멀리 떨어진 사람에게는 훨씬 긴 시간이 지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다만 이런 극단적인 시간 지연은 스쳐 지나가기로 얻는 게 아니라 아주 가까운 곳에 오래 머무르는 극한 조건에서만 두드러집니다. 시간의 화살은 방향만 정해줄 뿐 속도까지 고정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시간의 이런 방향성, 비대칭성은 우주의 다른 물리법칙들과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중력은 언제 어디서 관찰하든 똑같이 작동합니다. 기체 속에서 두 입자가 충돌하면 강철 구슬처럼 에너지와 속도를 보존하면서 튕겨나가는데 이 충돌 장면을 거꾸로 재생해도 물리법칙에 어긋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개별 입자의 운동은 대칭적인 물리법칙의 지배를 받는데 어떻게 전체 시스템은 비대칭적인 시간의 화살을 따르게 되는 걸까요? 엔트로피의 증가와 시간의 흐름은 알려진 물리법칙의 필연적 결과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에서는 피할 수 없는 특징이에요. 이 두 가지를 조화시키는 것은 물리학의 위대한 미해결 문제 중 하나로 남아있고 일부 학자들은 시간의 존재 자체가 환상일 수도 있다고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19세기 초 프랑스 철학자이자 물리학자인 피에르 시몽 라플라스는 전지전능한 존재를 상상했어요. 우주의 모든 원자의 정확한 위치와 운동량을 알고 있는 악마 같은 존재 말이죠. 그런 존재라면 우주의 과거와 미래를 완벽하게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대칭적인 자연법칙만 보면 이런 존재가 가능할 것 같지만 엔트로피와 시간은 그렇지 않다고 말해주죠. 에너지가 흩어지고 무질서가 증가하면서 생기는 비가역성 때문에 과거나 미래에 대한 완벽한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가장 작은 규모에서 우주는 양자역학의 지배를 받는데요. 양자역학의 핵심 원리는 불확정성입니다. 우리는 단 하나의 원자의 위치와 속도조차 동시에 정확히 알 수 없어요. 하물며 우주의 모든 원자를 알기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죠.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무질서의 엔트로피적 측정 자체가 의미를 잃을 것이고 엔트로피도 없고 시간도 없게 될 겁니다. 현대 과학자들은 우리가 시간의 화살을 인식할 수 있는 이유가 빅뱅과의 상대적 근접성 때문이라고 제안합니다. 위와 아래라는 개념이 지구 표면 근처에서만 의미가 있듯이 시간의 방향도 우주의 시작점과 가까울 때만 명확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빅뱅은 우주가 아직도 풀어지고 있는 극단적 조건의 순간이었을 겁니다. 거의 140억 년이 지났지만 우주는 여전히 그 시작점에서 멀어지는 중이에요. 오스트리아의 물리학자 루트비 볼츠만은 19세기 후반에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빈에서 그라츠로 하이델베르크에서 베를린으로 끊임없이 옮겨 다녔죠. 그의 성격 자체가 자신이 연구하던 원자들처럼 예측 불가능한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극심한 기쁨에서 자살 충동까지 오가는 기분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의 과학적 업적은 빛났습니다. 그는 통계역학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면서 엔트로피가 왜 끊임없이 증가하는지 처음으로 설명할 수 있는 틀을 만들었거든요. 볼츠만은 충돌하는 입자들을 당구대 위의 공으로 비유했어요. 충돌의 물리학과 기하학은 속도와 충돌 각도만 알면 예측할 수 있지만 충돌이 하나둘 쌓이면 쌓일수록 당구대는 점점 더 무질서해집니다. 계속되는 충돌이 우연히 정돈된 패턴을 만들 가능성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통계적으로 극히 희박하죠. 한 번은 일어날 수 있어도 시간을 거슬러 가려면 그런 기적이 계속 반복되어야 하는데 그건 모든 확률에 역행하는 겁니다. 볼츠만은 열역학 제2법칙과 시간의 화살이 통계적 필연이라고 주장했어요. 무질서한 상태가 정돈된 상태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무관심한 대칭적 자연법칙의 세계에서도 무질서를 향한 흐름은 피할 수 없다는 거죠. 비극적이게도 볼츠만은 자신의 수학적 존재론에 대한 비판의 포화 속에서 이론이 증명되기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오늘날 우주를 무한한 당구대로 상상한다면 시간의 화살을 정의하는 끊임없는 엔트로피 증가는 우리가 아직 게임의 시작점 근처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작 위성에 통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면 우주는 더 높은 수준의 질서에서 시작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초기 우주에 대해 우리가 아는 바로는 이게 직관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여요. 양성자와 순수 에너지의 균일한 수프가 오늘날 존재하는 별, 은하, 인간보다 더 무작위하고 무질서해 보이잖아요. 균일한 우주가 어떻게 조직화된 현재 우주보다 낮은 엔트로피를 가질 수 있을까요? 볼츠만 상수를 사용해서 초기 우주와 현재 우주의 엔트로피를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빅뱅 당시 압축된 방사선으로 가득 찬 아기 우주의 엔트로피는 결코 낮지 않았습니다.
볼츠만 상수의 10의 88승배, 즉 1 뒤에 88개의 0이 붙는 숫자였거든요. 반면 오늘날 우주의 엔트로피는 1 뒤에 103개의 0이 붙는 숫자로 약 1000조배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엔트로피는 확실히 증가했지만 시작점이 우리 생각만큼 낮지 않았던 거예요. 알고 보니 우리 인간이 그토록 민감하게 느끼는 질서는 우주 전체의 엔트로피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고 140억 년의 시간도 태초부터 존재해온 배경 복사의 엔트로피를 거의 바꾸지 못했습니다. 엔트로피가 1000조배나 증가한 건 단 하나의 특별한 구조 때문이에요. 바로 블랙홀입니다. 은하 중심이나 우주 곳곳에 어둡게 숨어있는 이 신비로운 천체들은 엄청난 양의 물질이 작은 공간에 압축된 결과물이죠. 워낙 많은 물질과 입자가 한데 눌려 들어가다 보니 겉으로는 같은 블랙홀처럼 보이는 상태를 만드는 안쪽 경우의 수가 거의 무한에 가깝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우주 전체의 엔트로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죠.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블랙홀 하나만 봐도 그 엔트로피는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중력의 자연법칙은 더 많은 블랙홀을 만들고 기존의 블랙홀을 키워서 우주의 엔트로피를 계속 높이고 시간의 화살을 끊임없이 앞으로 밀어붙일 겁니다. 하지만 영원히 그런 건 아니에요. 우주의 열사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우주 전체에 퍼지면서 점점 어디에도 뚜렷한 차이가 남지 않는 상태죠. 지금은 별이 타고 은하가 진화하고 블랙홀이 자라면서 우주의 엔트로피가 계속 커지고 시간의 화살도 앞으로 날아갑니다. 하지만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긴 시간이 흐르면 많은 물질이 블랙홀로 모이게 되고 더 먼 훗날에는 블랙홀도 호킹 복사로 아주 천천히 사라져갑니다. 블랙홀도 영원하지 않거든요. 이 끝에서 무서운 건 모든 에너지와 물질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게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온도차나 밀도차처럼 무언가를 움직이고 변화를 만들어내는 쓸 수 있는 차이가 거의 고갈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주는 가능한 한 평형에 가까운 상태가 되고 큰 스케일에서는 더 이상 눈에 띄는 사건이 일어나기 어려워집니다. 변화가 사라진 세계에서 시간은 의미를 잃어버리죠. 하지만 이 텅 빈 우주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틀린 거예요. 엔트로피가 최대값에 도달했다는 건 우주가 배열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무한하게 많다는 뜻이거든요. 우주의 물리적 요소들은 이 무작위한 순혈들을 오갈 수 있고 그래서 엔트로피 평형은 동적인 겁니다. 우주 전체가 더 정돈되지는 않겠지만 통계적으로는 작은 요동이 무작위로 질서의 주머니를 만들 수 있어요. 동전 100개를 던지면 전부 뒷면이 나올 확률은 극히 낮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수명이 다한 이 가장 무작위한 우주는 사실상 영원하니까 무작위 던지기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결과든 만들어낼 기회가 충분합니다. 현대 물리학자 숀 캐럴은 이 원리를 사용해서 우리 우주의 기원에 대한 잠재적 이야기를 썼어요. 어떤 우주가 삶을 살다가 수십억 년 전에 엔트로피적 종말을 맞았다고 가정해봅시다. 결과는 무작위한 지역적 엔트로피 요동이 있는 불변의 시간 없는 부모 우주가 될 거예요. 이 요동 중 하나가 우연히 에너지를 어떤 식으로 배치해서 설명할 수 없이 낮은 엔트로피를 가진 고도로 압축된 주머니를 만들 수도 있죠. 말하자면 당구 게임이 시작되기 전 공들이 한 곳에 가지런히 모여있는 아기 우주 말입니다. 캐럴은 이것이 우리 빅뱅의 시작이자 시간의 화살의 시작일 수 있다고 주장해요. 시간 없는 부모에게서 딸꾹질처럼 태어난 거죠. 이 아이디어는 설득력 있어 보이고 일부 순환적 기원 이야기와 깔끔하게 맞아떨어지지만 이상하고 불안한 가능성도 제기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아기 우주를 만들 수 있는 늙은 부모 우주는 그 무한한 동전 던지기, 즉 끝없이 이어지는 무작위 요동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만들 수 있어요. 더 많은 우리, 새로운 우리를 포함해서요. 그리고 전체 우주와 달리 새로운 우리는 훨씬 적은 동전 던지기만 필요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주 공간을 홀로 떠다니는 육체 없는 인간의 뇌 말이죠. 볼츠만의 연고를 따서 이름 붙여진 이 볼츠만 두뇌는 영원한 최대 엔트로피에 대한 현재 이론 위에 들이운 사고 실험의 일부입니다. 차갑고 텅 빈 우주가 생각과 인공적인 감각과 기억을 갖춘 인간의 뇌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건 극히 희박해 보이지만 최대로 무질서한 우주가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면 순환할 수 있는 순혈 중 하나이긴 합니다. 충분히 오랜 시간이 주어지면 이 불가능해 보이는 순혈도 자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더 긴 시간이 주어지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요. 우리 우주의 영원한 종말을 가정하면 통계적으로 볼츠만 두뇌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순전히 통계적 관점에서 수백조 년 동안 무작위 순혈을 순환해 온 텅 빈 우주 속의 볼츠만 두뇌가 거의 140억 년밖에 안 된 실제 우주에 존재하는 물리적 몸을 가진 실제 인간보다 훨씬 더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통계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경험은 탄생에 이렇게 가까운 우주의 진정한 반영이기보다는 비육체적인 볼츠만 두뇌가 만들어낸 가상의 우주에 대한 환상의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물론 물리학자들은 이게 정말 사실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현대 우주론의 목표는 우리의 존재를 위협하지 않고
꿈꾸는 공포로 가득 찬 시간 없는 영혼을 만들지 않는 이론을 찾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정말 여기 있고 거의 140억 년 된 우주를 경험하고 있다면 우주가 시간 없는 정지 상태로 영원히 존재할 것이라는 아이디어는 틀린 게 됩니다. 통계가 볼츠만 두뇌를 만들어서 우리보다 많아지기 전에 시공간에 확실한 끝을 가져올 이론이 필요해요. 이론 물리학의 최첨단에서 적극적으로 추구되고 있는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빅크런치와 재탄생으로 이어지는 수축하는 우주 다차원 끈 이론, 우리를 쓸어버리는 브레인 충돌 같은 것들이요. 희망을 품고 탐색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시간이 정의를 피한다고 썼을 때 자신이 얼마나 옳았는지 알 수 없었을 겁니다. 에딩턴은 시간의 화살을 묘사할 수 있었지만 진정으로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볼츠만은 그의 모든 고뇌 어린 천재성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을 계속 위협하는 통계적 악마만 만들어냈죠. 오늘날에도 현대 물리학자들은 시간의 시작이나 끝에 대한 확정적인 설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섬뜩한 생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어쩌면 이 모든 영향력 있는 정신들은 정말로 그것에 불과했을지도 몰라요. 거의 이해할 수 있는 우주를 꿈꾸며 우주 공간을 목적 없이 떠다니는 정신들 말이죠. 그리고 더 가능성 있게는 이 학자들에 대한 우리 자신의 기억이 영원하고 시간 없는 우주를 떠다니는 우리의 단일한 볼츠만 두뇌가 지어낸 허구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쩌면 머지않아 이론 물리학이 우리가 찾는 답을 찾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현실을 위해서 그러길 바랄 수밖에요.